나이나든지 이런 게 좀 더 좋은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혹시 과체중이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과체중일 경우에 성조숙증이 일찍 오게 됩니다. 아이가 비만일 때 성조숙증이 일찍 와요. 이런 때는 성장을 위해서 먼저 살을 빼야 돼요. 지방을 많이 줄여줘야 되고요. 운동을 많이 시켜서 마지막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 남았습니다. 1년 정도 폭발적으로 크면 11cm 정도 클 수 있는데 그러면 158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해야 돼요. 아유, 158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단계 단계 현실에서 지금 2년 동안을 까먹은 거예요. 아이가 키 클 수 있는 2년을 까먹었으니까 남은 1년이라도 좀 폭발적으로 크기 위해서 운동시켜서 뱃살 빼야 되고 라면이라든지 이런 거 빼서 인슐린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게끔 최대한 해야 되고요. 단백질 맛없어도 정말 억지로라도 먹게 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할 때도 간단하게 운동하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요. 성장 호르몬은 언제 나오냐면 운동이라는 나쁜 것을 할 때 나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제 리더님들은 좀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운동은 나쁜 겁니다. 나쁜 건데 어떻게 되냐면 내 몸을 먼저 파괴를 시켜요. 파괴를 시키면 내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몸을 그때 회복시키게 돼요. 그런데 회복시키려고 했더니 내 몸에서 영양 성분이 부족하면 운동했는데 회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고생하고 이런 애들은 키가 더 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면서 영양요법을 많이 해야지 쭉 다시 올라가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성장 호르몬이 더 내 몸을 좋게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원리예요. 운동은 나쁜 건데 내 몸을 먼저 파괴하고 뇌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영양이 풍부할 때 이 성장 호르몬이 더 크게 하고 몸 전체에 뼈라든지 이런 것도 튼튼하게 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탁 운동을 해가지고 느끼게 하는 것은 정말 조금 땀이 삐찍 난다든지 이렇게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킬 때 아이들에게 키 크려면 줄넘기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줄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줄넘기 하는 것보다 너 2단 뛰기 잘하네. 2단 뛰기도 한번 해봐. 3단 뛰기도 한번 시도해 볼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칭찬을 해주면서 자극하면서 조금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2단 뛰기 너 10번 해. 이렇게 하면 어차피 안 하게 되고요. 칭찬을 통해서 이런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농구나 배구 같은 조금 어쩔 수 없이 내가 뛸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잘 보면 농구, 배구가 어떤 면이 좋냐면 정말 강도 있는 운동인데 공을 빼앗겼을 때라든지 슛을 넣을 때는 정말 빠르게 뛰는 게 극단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줄넘기보다 더 좋은 운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보니까 지금 생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초등학교 정도 미만 고학년 정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성조숙증인데 과체중이라면 이거 살 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살이 찌면 성장 호르몬이 덜 나오고요. 같은 양의 성장 호르몬이 나오더라도 체중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체중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장 호르몬이 내 체중당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효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같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더라도 마른 아이들이 키가 더 크게 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살 빼야 되고 라면이라든지 탄수화물 그다음에 초가공식품 끊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나왔죠.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가 뭐냐면 이게 초가공 정상적인 뼈고요. 초가공 식품을 먹으면 이렇게 성장판이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빠르게 성장판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멘이라든지 피자, 그다음에 고지방식 이런 거, 쿠키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어떤 뼈냐면 콜라 먹인 뼈예요. 인을 많이 섭취한 겁니다. 그래서 콜라 사이다 먹으면 뼈가 완전히 녹는다는 말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장판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아이의 성장판을 찍어가지고 내 키에,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게 또 그 의식이 돼요. 성장 패턴을 알 수 있고, 내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밖에 안 남았으니까 폭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2배 먹이는 게 아니라 3배를 먹일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할 때 그냥 간단한 줄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농구 클럽 들어. 그래가지고 농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폭발적으로 아이가 키가 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자세 교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 엑스바디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이가 거북목이라든지 허리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교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키가 크는데, 이건 진짜 키가 큰 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세를 교정해 주면 그 방향으로 훨씬 더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자세 교정을 하기 위해서 엑스바디나 이런 거를 할 필요도 있지만, 아이들은 조금 더 일찍 하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북목인 애들은 더 많이 못 자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바로잡기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한 운동을 조금, 예를 들어 허리가 틀어졌다든지 무릎이 틀어졌다든지 골반이 틀어졌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운동들이 다 각기 있습니다. 그 운동에 대해서 조금 해주면서 자세를 바로잡고 그다음에 수직으로 크게끔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몸매도 되게 좋아요. 키는 어떻게 보면 한정이 되어 있지만 몸매 같은 경우에는 자세 교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추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운동을 어떤 종류를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단체 종목이 개인 종목보다 리더십을 키우는 데는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고등학교 때 해도 돼요. 리더십이라는 게 뭐 늦게 생기면, 일찍 생기면 더 좋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키 성장에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단체 종목보다는 개인 종목이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 단체 종목을 할 때 축구보다는 배구나 농구면 더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겠죠. 뭐 줄넘기가 됐든 개인 운동이 됐든 이런 거를 통해서 키 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단체 종목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구라든지 농구를 통해서 리더십도 키우고 운동으로 해서 키 크는 데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끔씩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축구 많이 하잖아요. 축구할 때 태클이나 이런 거에 잘못돼가지고 성장판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키가 안 커요. 그러면 또 짝짝이 되기도 해요. 근데 격하게 다치면 당연히 뭐 짝짝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겠지만 살짝 살짝 성장판이 다치게 되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데 키가 안 커버리게 됩니다. 그 무릎에 충격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누구죠? 착지를 계속 많이 하는 체조 선수죠. 그래서 체조 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키가 크지 않다는 것은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운동은 무리되지 않게끔 하고, 그 다음에 수직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중강도 운동으로 해서 좀 자극되고 땀 삐질삐질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첫째 딸이 운동을 너무 좋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좀 키가 작고 왜소한 편이었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어떤 일을 했냐면 어, 여권 신장을 위한 그런 페미니즘도 아니었지만 갑자기 남자를 운동으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중학교 1학년 때 하게 돼요.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나 뭐 이렇게 턱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체력장을 하는데 남자에게 져가지고 하루 종일 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몇 주 동안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 윗몸 일으키기를 전국이면 큰일 났겠죠. 그 학교에서 남자 학생들을 모두 다 제끼고 전교에서 가장 많이 한 여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가 한참 어떤 때였냐면 아이가 성장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할 때 운동을 폭발적으로 중강도 운동을 많이 했더니 지금 우리 아이 키가 그냥 172 정도 돼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운동을 이제 정상적으로 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키가 정상적인 키가 되는 거죠. 즉 유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의 첫째 아이가 그 키가 나올 수 있는 키가 아니었는데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 영양요법을 충분히 써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둘째 같은 경우에도 폭발적으로 마지막 한 번 더 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도 뭐 단백질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계속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고 리더님들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지금 보면 이미 상당히 크대요. 그래서 또래 아이의 평균이라든지 키 봤을 때 좀 작은 편이죠. 몸무게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조급해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보면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도 3cm 컸고 내년에도 3cm 컸으니까 우리 아이 꾸준히 크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이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크고는 있지만 상위
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점점 하위로 떨어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폭발적으로 다시 크게 하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야 돼요. 그래서 뭐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전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지금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유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환경적인 요인, 영양요법을 폭발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 내가 아이한테 먹이는 칼슘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내가 단백질 먹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단백질 먹은 게 부족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 키 크게 필요하기 위해서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 먹이고 있는데 다 먹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내가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이 칼슘이 뼈로 안 갑니다. 그 마지막으로 뼈게끔 가게끔 해주는 게 비타민 K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비타민 K라는 것은 잘 보기가 힘들어요. 어디에 많이 있냐면 종합 비타민에 있습니다. 그래서 키 크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 했는데 종합 비타민을 안 먹는 경우에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비타민 K는 어디에 있냐면 마이크로바이옴에 많이 있어요. 비타민 K는 원래 청국장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청국장에 많이 들어있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청국장 먹으려면 그런 아이들 좀 드물어요. 어른들도 청국장 먹기 힘들어 하는데 아이들은 더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청국장 같은 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장입니다. 즉, 우리 방귀 뀌면 냄새가 독하죠. 청국장 냄새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냄새의 가스가 나타나는 게 바로 장에, 청국장에 있는 그 균들이 비슷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 건강을 하게 되면 비타민 K도 그 균들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이크로바이옴의 이제 청국장을 만들어내는 그 비타민 K를 만드는 균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잘 해주는 것과 그다음에 비타민 K를 우리가 영양 성분으로 섭취할 때 키즈 비타민에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하고 종합 비타민이 아이가 빼먹지 않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또 마지막에 몰아서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양요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에는 지금 1986년 86 아시안 게임 기억 다 못 하시죠? 이때 안 태어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 임춘애 선수예요. 이게 라면 소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육상 선수였는데 계속 라면만 먹고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삐쩍 마르고 이렇게 했는데 금메달을 따게 돼요. 아시안 게임에서 3관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막 도와주려고 하고 정말 이게 헝그리 정신이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너무 힘들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고 대학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등학교 입학할 때 150이었어요. 키가. 그다음에 2학년 돼서 162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대학 들어가서 170이 돼요. 이게 영양요법을 충분히 쓰게 되면 훨씬 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영양요법을 쓰게 되면 이게 나중에라도 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으니까 영양요법과 그냥 영양요법만 쓰면 안 돼요. 운동과 영양요법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그냥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조금 피곤할 정도로 조금 지칠 정도로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질문인데요. 요즘 키성장에 대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뼈 성장이라든지 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게 핵심이에요. 원래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뼈 성장,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K.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비타민 K는 종합 비타민, 키즈 비타민에 들어있고 비타민 K를 내 몸에서 만드는 방법은 내 장에 있는 청국장균 같은 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잘 해주는 거. 이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생성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 이게 성장 호르몬의 원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환기 추출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환기 추출물, 이거에 대한 연구 논문을 한번, 연구 결과가 어떤 건지 한번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게 이거예요. 2017년도에 환기 추출물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생각이 이 부분이고요. 환기 추출물을 먹인 아이들이 6개월간, 다 6개월간 실험을 해봤어요. 3.3cm 자랐고요. 안 먹은 아이들은 3.01cm 자랐어요. 그러니까 환기 추출물을 먹은 아이가 0.29cm 더 자란 겁니다. 6개월 동안 0.29cm를 더 잘 자랐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에 비해서 너무 머리카락 하나 정도 차이가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제가 보면 서운한 정도입니다. 한 300, 400 정도에 투자를 했는데 0.29cm 자랐다는 게 좀 아쉽죠.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거는 몽골에서 한 실험입니다. 몽골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섭취하게끔 하고요. 두 실험군과 대조군 둘 다 우유를 섭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한쪽에는 비타민 D를 한번 추가를 해요. 비타민 D를 400IU를 넣어보고요. 800IU를 넣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유만 먹었던 아이들보다 우유하고 비타민 D 400IU를 먹었던 아이는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유를 먹고 있는데 아이가 800IU를 먹은 아이가 이렇게 0.9cm 더 잘 자랐던 겁니다. 즉 칼슘을 섭취하면서 비타민 D 용량을 높이게 되면 이쪽에 있는 환기 추출물보다 3배 정도 더 잘 자랐다는 게 연구 결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아연입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다 2017년도에 6개월 단위로 다 키 성장에 대한 연구예요. 이쪽은 남미 연구인데요. 아연을 먹였더니 1.1cm 더 잘 자라게 됩니다. 즉 우리 아이가 아연이 부족하지 않나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들어있는데 비타민 D가 아이 용량으로 했을 때 400IU 이 정도 600IU 이렇게 먹이거든요. 근데 실험을 했더니 몽골 쪽이니까 우리 인종하고 거의 비슷하죠. 몽골인하고 우리가 거의 비슷한 인종이니까 보게 되면 비타민 D를 800IU 이상 먹어야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400IU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비타민 D 먹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정말 800IU나 그 이상을 먹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6개월 동안 다 세 가지 실험 2017년도 동일하게 아이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해외 성장에 관련된 영양소 제가 탑 10을 다 조사해 본 결과 단백질이 빠진 건 없었습니다. 이 환기 추출물보다 과학적으로 또는 어느 정도 인정받은 거는 단백질 섭취예요. 그래서 이쪽에 땡빛을 내서라도 먹여야 되나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환기 추출물 좋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 비타민 D가 됐다든지 아연이 됐다든지 비타민 K가 됐다든지 이런 건 빛을 안 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더 좋은 초이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에게 단백질 먹이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날마다 비타민 D 먹이기 힘들어요. 그리고 날마다 운동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 설득과 강요. 이때는 강요를 해야 돼요.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하라고 또는 영양성분 섭취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이때는 꼭 필요합니다. 나중에 키 커서 후회해요. 키 커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키가 안 크면 애가 후회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 주변에 좀 신뢰를 둘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 과외했을 때예요. 고3 학생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고3 학생 여학생이 엄마하고 병원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외할 때 좀 이런저런 얘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머리 식힐 겸. 근데 엄마하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성장 클리닉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성장판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그때 키가 아이가 150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고3 수험생이었는데 150 정도가 거의 안 되고 150 간당간당한 아이였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거의 성장판이 닫혔어. 이제 키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고3임에도 불구하고 성장 클리닉에 갔었죠. 그런데 아이가 울면서 그다음부터는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이미 다 성장판이 닫혔다라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시간에 아이가 초등학교 때라든지 중학교 때는 이거를 먹인다든지 하면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운동하라. 너 키 큰 운동해야 돼 하면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3이 되거나 이럴 때 자기 키가 작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굉장히 심리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그때는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영양요법을 꼭 썼으면 좋겠고요. 그때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 뭔가요? 라고 답부터 얘기하면 단백질, 아연, 비타민 D 이거 실험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비타민 C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뼈를 만드는데 필요한 성분이 비타민 C입니다. 무슨 소리야? 뼈는 칼슘이겠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뼈의 구성 성분의 39%가 칼슘이긴 합니다. 그런데 31%가 콜라겐이에요. 뼈는 콜라겐이 31%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은 어디서 왔냐?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비타민 C를 먹었을 때 이 단백질 아미노산이 콜라겐으로 변형되면서 내 뼈에 침착된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무슨 콜라겐 먹는다고 해서 돼지 껍데기 먹는다든지 닭발 먹고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백질 먹고 비타민 C를 먹고 콜라겐이 뼈에 침착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아이들이 꼭 섭취하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잘 해야지 IGF-1이라는 성장 인자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국장에서 발견되는 비타민 K2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어,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에 필요한, 뼈 성장에 필요한 것을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운동과 수면을 꼭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조카가 비염이 있대요. 비염은 아니지만 피부 알레르기가 좀 있대요. 음식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고. 근데 성조숙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키가 상위 95%요. 아주 좋죠. 키가 95%고 이 외모 말고도 뭐 알레르기 질환이 뭐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도 궁금하고 이제 키에 대해서는 거의 뭐 다 클 것 같아. 이제 만족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성조숙증이 와가지고 원래 성조숙증이 오면 성호르몬이 일찍 나오면서 성호르몬이 나오면 그때는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생리하고 뭐 바로 다음 해까지는 키가 폭발적으로 커요. 그렇기 때문에 성조숙증으로 인해서 아이가 좀 키가 먼저 컸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키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만족하는 키냐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다 커버렸다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성조숙증이 왔는데 여자아이가 165가 넘어버렸다면 이 정도는 뭐 그렇게 키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아이가 어려요. 어린데 남들보다 지금 커가지고 상위 5% 이내에 든다라고 했을 때 이걸 안심할 정도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내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 정도 하위 클래스에 있다가 쭉 키가 성조숙증에 의해서 또는 성호르몬에 의해서 상위 5%, 즉 95%에 이제 달했을 때 점점점 키 크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다른 애들이 컸을 때 자기는 덜 크면서 50% 그냥 평균 키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완전히 성인이 됐을 때 원하는 키가 아니라면 조금 더 끝까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조숙증이 오게 되면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다라면 아이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나와 있어요. 음식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의 성장을 좀 지연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조금 성장이 지연되고 키가 덜 크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 알레르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알레르기가 왜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체질상 생기는 것도 있지만 내 몸에서 이 아토피라든지 이런 거 알레르기 보면 장 건강이 안 될 때 알레르기가 더 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면역 체계를 정상화시키는 거, 과잉 반응이 안 하게끔 내 면역력, 즉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그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한번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먹은 식이섬유를 유익균이 이걸 분해하게 되면 단세지방산을 만들고요. 이 단세지방산이 조절 T세포를 자극하고 조절 T세포가 자극이 되면 얘네들이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때문에 과잉 반응을 안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게 되면 유익균을 더 업해주고 부흥해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익균의 성장에 의해서 면역 시스템이 정상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은 면역 시스템이 약간 무너지거나 과잉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가 잘 안 되면 아토피라든지 면역 반응이라든지 비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성조숙증은 교정을 빨리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조숙증 자체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치매라든지 우울, 불안, 면역 질환에 영향을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 자꾸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 성조숙증 때문에 이미 다 커버렸어.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요.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정하고 영양요법을 교정함으로써 우리 아이의 성조숙증으로 인한 피해가 성인이 돼서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게 여기에 이미 증거로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마이크로바이옴이 성장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고 IGF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더 큰 영향은 뭐냐면
비타민 K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가 안 되면 청국장 같은 비타민 K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뼈 성장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거냐면 항생제를 많이 투여해봤어요. 물론 쥐에게 동물 실험을 해봤는데요. 항생제를 많이 투여했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파괴가 되면 성장판이 감소하는 것을 지금 확인합니다. 뒤쪽에 보면 이제 정상적인 건데요. 여기에 항생제를 넣어가지고 장내 미생물을 완전히 파괴시켜봤어요. 근데 이쪽에 보면 뚜렷하게 성장판이 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게 확인됐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판이 흐물흐물 다 있지만 이쪽은 정상적인 쥐는 성장판이 튼튼해요. 결과적으로 뼈를 봤을 때 이 대퇴에서 가장 큰 뼈죠. 가장 큰 뼈를 봤을 때 이 길이에서도 차이가 난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 아이가 항생제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가 잘 안 되면 키 크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그 이유가 바로 IGF-1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IGF는 언제 나오느냐? 마이크로바이옴이 간에 자극을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지만 성장 호르몬이 간에 자극해서 간에서 나오는 성장 요소입니다. 우리가 키 크는데 영향을 미치는 성분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성분이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마이크로바이오타, 즉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는 항생제 먹은 적도 없고 너무 튼튼하고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제왕절개는 이미 항생제에 샤워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비염 있을 때 항생제 처방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소아과 가면 요즘에 항생제 처방률 너무 많아요. 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최근에 항생제 처방률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소아과의 항생제 처방률은 일반 사람들의 2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병원에 갔다 온 순간 이미 항생제를 먹게 되고 이 항생제가 우리 아이에게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내가 항생제를 한번 먹으면 이 항생제가 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 즉 내 몸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에 그대로 방치했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 감기 걸려가지고 항생제 먹었다?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2배 정도 먹여야 돼요. 평소에 먹는 양의 2배를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양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그걸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파괴가 되면 성장판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뼈의 성장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저숙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고지방식, 이게 고지방식이거든요. 고지방식을 먹게 되면 이게 쥐가 이렇게 뚱뚱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 성저숙증을 일으킨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성저숙증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한 행동을 해요. 쥐가 위험한 행동을 한다. 이것을 인간에게 바꾸면 뭐냐면 ADHD라든지 이런 발병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아이의 성격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게 성조숙증뿐만 아니라 고지방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자, 햄버거, 도너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게 돼서 아이가 살이 찌게 되면 이게 염증 체질로 바꾸게 되면서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뿐만 아니라 ADHD 그리고 과격한 행동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쥐가 성인 쥐가 됐어요. 성인 쥐가 돼가지고 그래, 나는 성인이 됐으니까 데이트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니까 이제 성인 됐으니까 다이어트를 해야지. 그래서 살이 쪽 빠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조숙증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살이 빠진다 하더라도 메모리, 이게 기억력이죠. 기억력이 감퇴하고 그 다음에 불안이라든지 우울증이 증가하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아이가 비만일 때 이 아이가 최대한 크면 빠져. 그 다음에 키성장에는 아이가 옆으로 찐 게 다 위로가 요즘에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많이 먹는 것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거였지만 요즘 아이들이 살이 찐 것은 고지방식이라든지 초강호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옆으로 찐 살은 오히려 성장에 방해될 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커가지고도 이 정상적으로 체중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우울감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과체중이라든지 비만은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성조숙증과 ADHD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다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초반에 ADHD가 있다면 성조숙증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조언으로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성저숙증이 있으면 지금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라든지 골 진행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저숙증이 있을 때 아까 전에 그 질문하셨던 분을 보게 되면 성저숙증에 의해서 아이가 좀 키가 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성저숙증을 좀 관리를 하여 가지고 아이의 뇌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슐린이라는 게 대사성 증후군이죠. 대사성이라든지 이런 게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정리하게 되면요. 적절한 시기에 영양 공급을 해야지 아이의 건강과 성장이 돼요. 성장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성조숙증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를 해야지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도 좋아진다는 거고요.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생제와 고지방식이죠. 항생제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최근에 뭐 바이러스나 이런 질환이 있었을 때 병원 찾아가게 되면 항생제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먹은 날은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먹은 날은 내가 회복을 빨리 시켜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회복을 빨리 시키려면 평소에 유산균을 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평소 먹는 양의 2배를 먹어야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고지방식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키 크려고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 이런 거 많이 먹어. 그런데 고지방식 먹고 그다음에 라면 먹고 이렇게 하면 영양요법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요법을 쓸 때는 식단까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단 체크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토탈 케어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단 관리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ADHD라든지 성조숙증, 마이크로바이옴은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 성조숙증이 있으면 ADHD가 있으면 성조숙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또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성이 있다는 거. 이 세 개는 삼각형으로 그냥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세 개가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요즘에 ADHD가 성인 ADHD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영향도 있다는 거고 성교수증이 아예 치매에 영향이 있다는 거고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는 당연히 성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래 아이들보다 좀 작은 아이인데 너무 잠을 늦게 잔대요. 좀 일찍 잤으면 좋겠어요. 11시경에 자는데 4살인데 11시에 자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좀 뭐 10시간 정도 잔다든지 이렇게 좀 많이 자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먹은 지 1년 돼 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영양요법 쓰고 있다고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아까 이제 패키지나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해서 성장에 대해서 필요한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식단도 체크해야 되고요. 수면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 하셔야 돼요. 지금 과거에는 1990년도 논문인데요. 옛날에는 잠자는 시간과 성장의 연관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 2010년 이후의 연구 결과 싱가포르나 북미 연구에 따르면요. 짧은 수면은 성장에 방해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긴 수면과 오히려 또 낮에 수식을 추가로 취하는 것은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1990년도에 이미 이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뒤집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나온 연구는 수면 시간이 아이의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이게 손해볼 거가 없으니까 아이가 잠자는데 조금 시간을 유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잠잘 때 성장 호르몬이 첫 3시간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3시간 잠자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첫 1시간은 놓쳐요. 왜 그러냐면 잠자기 전 보면 스마트폰 하다가 잡니다. 그러면 육체는 자는데 뇌는 안 자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려면 잠자기 1시간 전부터 잠잘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잠자기 1시간 전부터 조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나 자극적인 거, TV라는 거 이런 거 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책을 읽게 한다든지,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조금 지루하고 느긋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아이가 잠자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11시경. 이거는 분명히 보면 엄마 아빠 10시 드라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1시까지 엄마 아빠가 드라마 보는데 아이가 잠자기 싫거든요. 아이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고 싶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아이가 잠잔 다음에 드라마를 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찍 잠자지 않는 아이는 정말 성장이 더딜 거야. 질문에는 이제 답을 했었고요. 영양
키 성장에 대한 영양 성분, 비타민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백질과 마이크로바이옴, 비타민 D하고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부족하지 않게끔 해야 되고 내가 먹이는 게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영양의 용량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서 성장에 있어서 지금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프로바이오틱스만 먹이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식이섬유도 부족하지 않게끔 해야 되고, 파이토케미칼도 마이크로바이옴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꼭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만 생각해요. 근데 이걸로는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항생제 먹었다? 그러면 정상적인 아이 때는 프로바이오틱스만 먹여도 되지만, 항생제 먹었다, 제왕절개해서 태어났다, 그 다음에 고지방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 이러면 식이섬유와 파이토케미칼을 먹어야 마이크로바이옴이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오메가3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놓치기 쉬운 유아 영양소는 단백질과 철분, 칼슘, 마이크로바이옴, 오메가3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철분 부족하지 않나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혈액 검사했을 때 꼭 철분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철분 부족하지 않게끔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운동 얘기에 대해서 추가 이제 답변을 할게요. 이제 운동은 개인보다 이제 단체가 좋긴 합니다. 리더십 때문에. 그렇지만 키 크는 운동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키 크는 운동이 뭐냐면 일단은 성장판을 안 다치게 운동을 해야 돼요. 여기에 나왔습니다. 인대보다 성장판은 더 약해요. 이게 다치게 되면 이제 키 크는데 끝나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게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짝 살짝 다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 운동이 어떤 운동이 과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축구했을 때 태클을 걸었다든지, 체조할 때 높은 곳에서 계속해서 자주 뛰는 낙법이라든지 이런 걸 자주 하는 운동을 했을 때 내 성장판이 계속해서 다치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망가지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키 크는데 문제가 되고 이 인대보다 성장판이 더 약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 키가 동일한 사람들, 유사한 사람들을 한번 모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빠 키가 171 정도 되고요. 엄마 키가 160 정도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가 농구했을 때, 달리기 했을 때, 운동하지 않았을 때 예상 키를 봤더니요. 농구한 애는 178 정도 커요.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174 정도 됩니다. 달리기 했을 때는 176 정도 돼요. 즉, 어차피 할 운동이라면,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운동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남주혁 배우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가 어린이 농구 선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가 갑자기 2년 만에 30cm 정도 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표 보셨죠? 그 표에 나왔을 때 가장 많이 클 때가 남자아이가 1년에 12cm 정도 크면 많이 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1년에 15cm 정도 컸거든요. 즉, 운동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는 좀 작은 편이었대요. 그 다음에 김연경 선수도 작은 편이었는데 계속해서 영양요법 하면서 배구라는 점프 운동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190이 넘는 키를 가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거 어차피 할 거면 조금 키 크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이가 키가 커서 뭐 더 이상 키가 안 크고 싶다든지 키 크는 데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뭐 운동을 바꿀 필요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가 키 크는 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하면서 운동을 했을 때는 이렇게 키 크는 운동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140 됐을 때 이게 멈췄다라고 했는데